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7년간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핫할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년간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연도별 준공된 아파트의 채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X축이 연도, Y축이 해당 연도 준공 아파트 채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1990년부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현재 재건축이 이미 완료된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공사 단계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재건축 아파트 규모보다 최소 5배 규모 이상으로 커집니다. 빨간색 박스에 포함된 1990년도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최소 1200만 명 이상이니까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 1명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될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모르면 앞으로 최소 7년간은 한국 부동산의 큰 흐름, 수익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 건데 일 텐데요. 위 아파트 단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신 분들이 각자의 재산을 가장 전략적으로 증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례 없는 재건축의 큰 흐름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1990년도 초반의 구축 아파트들을 개발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그룹과 같이 재건축 사업성이 아주 좋으면 재건축을 자력으로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2번처럼 재건축 사업성을 겨우 만족해서 재건축이 겨우 진행되는 단지들, 그리고 3번처럼 재건축 사업성이 기준에 살짝 못 미쳐서 재건축이 아쉽게 불가능한 단지들, 마지막으로 4번은 3번보다 사업성이 못 미쳐서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단지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단지들이 기존에 선택하는 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케이스는 높은 재건축 사업성으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을 했고, 2번 케이스는 자력으로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타이트하게 1대1 재건축식으로 진행했고요. 3번, 4번 케이스는 아예 리모델링으로 갔었죠. 참고로 1990년도 이전의 대지지분 많은 아파트들은 1번 케이스가 많았지만 1990년도 이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2번, 3번, 4번 케이스에 속합니다. 여기서 3번, 4번 케이스처럼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밖에 선택지가 없는 단지들은 수익이 안 좋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처럼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아파트들은 물론 수익이 좋은 게 맞지만 실제로 1990년도 아파트들 중에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2번처럼 1대1 재건축식으로 진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나 3번, 4번처럼 리모델링으로 개발하는 아파트의 수익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고 둘 다 적당히 수익이 괜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 분양 수익이 거의 없는 게 매한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 사업성에 따른 개발 방향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앞으로 추가해서 고려해야 할 큰 이해관계가 바로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1990년도 초반 아파트들의 재건축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준으로 재건축 문제를 드라이브하려고 합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더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힌다던가 공원 용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정부라는 주체의 입장입니다. 즉, 너희 단지들 중에 사업성 간당간당한 단지들 있지? 우리가 그 사업성 맞춰서 용적률 좀 더 줄게. 대신 기부 체납 좀 해서 서로 윈윈 좀 하자. 라고 말하는 입장이고, 이를 위한 기준의 법적 토대가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 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기부 체납을 받기 위해서 관심 가지는 단지들은 1번에서 4번 단지들 중 특히 어디일까요? 주로 2번이 될 거예요. 3번, 4번에서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토지 자체의 파이가 적고요. 1번에서는 실제 해당하는 단지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 세대수가 큼직큼직한 곳들 위주인 단지에 정부가 관심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1번에서 4번 종류의 단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재건축 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번과 같이 사업성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존 재건축 절차를 따라서 자력으로 가느냐, 정부에서 용적률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특별법이나 통합재건축을 선택하느냐, 이건 조합원끼리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선택권이 두 개인 건 좋은 겁니다. 다만 어차피 해당되는 단지가 많지는 않을 거고요. 2번 단지들 중에 해당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단지는 사업성이 더 좋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2번 단지의 경우가 특별법으로 인한 이득이 가장 커 보일 케이스인데요. 다만 2번 단지의 조합원들이 명심할 부분은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은 조합원만 좋으라고 만든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법 등은 정부라는 주체가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적에 의해 만든 법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정부에게 내주는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선에서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특별법을 통해서 사업성이 확 좋아진다 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정도로만 사업성이 개선되고 나머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부 체납한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걸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아마 속도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번의 경우도 일부는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을 원한다면 정부의 기부 체납을 꽤 많이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해서 기부 체납할 거 빠르게 하고 재건축으로 가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방향성 잡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처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으로밖에 개발을 못한다면 정부에서도 해당 단지에서 기부 체납으로 얻을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통합재건축 수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뭔가 수혜를 기다린다기보다는 빠르게 리모델링으로 방향성 잡고 들어가는 게 현명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각 아파트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미리 안다면 조합원 내부의 불필요한 파벌 싸움이나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7년간 전례 없는 재건축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1990년도 준공된 각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정부라는 주체의 재건축에 대한 입장, 이에 따른 단지별 개발 전략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약 7년 이상 한국의 가장 큰 흐름이 될 재건축의 큰 그림에 대해 이해하셨길 바라며 각 아파트 단지의 자세한 사업성 분석은 제 재건축 사업성 리뷰 채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